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희망 고문 같은 건데 금리 인상이 오르든 멈추든 상황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내 집주인이 더 거진 거예요. 저희가 뭐 거래 얘기 주체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기존 영끌분들이 거래를 했다면 이제 현재 대책이나 상황들은 다주택자들이 좀 거래 주체로 나서달라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올해 서울에서나 수도권에서 주요 단지들이 이제 분양을 할 겁니다. 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서울 내에서도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 분상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사시니까 이런 걸 평가를 직접 하시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분양가가 어떻게 될 거로 보실까요? 일단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이제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거, 시장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분양가 상한제 또한 시세를 반영을 합니다. 원가보다 시세가 더 높아지는 경우 분상제를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상제가 도입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분상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시장이 됐어요. 시장에서 말하는 가격이 이제 심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아파트 가격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 아파트의 원가라고 하면 아파트를 지은 땅의 가격 플러스 토목 건축에 소요된 비용, 이게 합쳐진 게 원가거든요. 그러면 이 땅값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값은 시세인 거거든요. 실제로 그냥 땅이 얼마냐 이게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금액이 높게 나왔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땅값 자체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건축비를 올려도 사실은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분양가 자체가 이제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면 팔아야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분양가 자체도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분양하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한테 돈 빌려준 주체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7천억 가까이를 빌려준 거예요. 은행들이. 근데 상황이 이제 녹록치가 않으니까 이 돈 지금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왜 안 빌려주겠어요? 근데 안 빌려주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다 보증해서 그나마 단기 PF도 막았고 이번에도 허그가 보증을 해주면서 이제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연장을 했다는 의미는 이번 분양을 통해서 이게 모두 회수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7천억은 사실은 지금 둔촌주공에서 책정한 계약금 있잖아요. 그게 다 80%가 들어와야지 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지금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지금 80%가 다 될 것이냐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당장 이 돈을 누가 갚아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그나마 가장 훌륭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장조차 돈을 안 빌려주는 시장이 됐다라는 게 나오면 앞으로 줄줄이 지금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것들은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익을 원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뭐 10%를 보려고 했으면 그 10%가 없더라도 이 빚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가 자체를 무조건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 상황 자체가 이렇게 가게 되고. 분양가가 그러면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초부터 낮추진 않겠죠. 처음에 이제 질러놓고 이제 안 팔리면 조금씩 낮추면서 결국에는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빚의 이자랑도 해당되는 거네요. 주거 비용인 거니까. 그렇죠. 비용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분양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지향점으로 해서 짜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안 팔리는 가격으로 계속 고수한다고 해서 이걸 버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낮춰서라도 파는 게 좋은 거거든요. 또 내가 이걸 계속 빚으로 끌어간다고 하면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띄게 막 분양가를 낮춘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 자체는 좀 하향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집을 사시려고 분양을 받으실 분들에 있어서는 분양가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복잡하게 봐야 되겠네요. 이전보다는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그분들의 몫이네요. 그렇죠. 하락 얘기를 예전부터 해주셨는데 이전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의 트리거다라고 해주십니다. 금리 인상이 근데 또 멈출 수도 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떨어지진 않더라도 현재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금리 인상이 멈추면 현재 주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보실까요? 굉장히 이게 희망 고문 같은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의 금리가 이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멈출 것이다. 이거 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부 다 죽는다. 이런 상황으로 모두 다 죽게 만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집값 하락 또는 금리의 인상의 상황을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 이 거품이 꺼지는 그 단계를 우리는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는 유동성 파티를 벌였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파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겠죠. 그리고 내 시대에 그게 안 끝나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던 거예요. 그럼 예전에 1,000원에 초코파이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10,000원을 갖고 초코파이를 못 사 먹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쵸. 인플레의 가장 악영향은 그 가장 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정말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10,000원으로 초코파이를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10,000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가게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그 시장에서의 모습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사단이 나지 않는 한 멈추지 않는다. 미국의 뭐 엄청난 기업들이 막 무너지거나 이런 거를 보지 않는 한은 대세적인 흐름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멈춘다. 왜 멈추겠어요? 인플레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멈춘다? 그 얘기는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기업도 다 쓰러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면 오기 직전이나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그럼 집값이 의미 있나요? 아니겠죠. 그땐 집값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오르든 멈추든 상황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멈출 정도로 위험한 시기는 부동산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부동산이 무슨 지금 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후자로 밀리겠죠. 그럼 이 밖에도 혹시 뭐 올해 주택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심리가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꿈에서 깬 듯한 느낌인 거죠. 지금은 내가 사고 나면 돈이 얼만큼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 자산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이게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오는 시간이거든요. 당장 애 학원도 못 보낼 정도로 그런 걸 줄이는 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 심리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연끌할 여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심리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과거에 겪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집값이 버블세븐하고 굉장히 이렇게 폭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히 꺾이고 근 8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가격이 계속 똑같았어요. 2016년도까지는 사실은 가격이 거의 뭐 잠실이나 이런 강남의 아파트들도 변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계속 아주 나지막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그냥 유지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예전에 유례없는 폭등과 단기간에 일어난 폭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속도도 과거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그럼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과거 인터뷰에서 금리 얘기를 하시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꾸준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017년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2016년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17년쯤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2017년 가격이 현재 이 시장의 바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건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2017년도를 얘기한 이유는 이게 우리 경제 규모에서 버틸 수 있다 해서 2017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기대치가 반영된
이게 이제 2017년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 8년, 7, 8년간 유지되었던 가격 수준보다는 2017년 가격이 좀 더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에 막 이렇게까지 가격이 이제 내려갔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그거보다 조금은 올라간 지점을 이제 저는 제안을 한 거고, 지금은 일단은 금리가 이제 트리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올라간 걸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변동 같은 경우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기존 금리를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부담감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은 힘든 것 같은데 조금 버틸만해?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아직은. 이 말은 좀 무섭네요. 금리 감당은 지금이 아니야. 이제 시작됐다. 그렇죠. 이제 시작. 네. 마지막으로 계속 집값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는 게, 아까 월세 얘기 살짝 했지만 월세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집값하고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 시장은 뭐 어떻게 될까요? 올해 임대 시장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올해 입주 물량이 35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과거처럼 뭐 이제 남들이 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집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호한다는 아파트의 형태로 들어오는 집이 35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35만 가구를 그럼 누가 샀느냐? 내가 나중에 전세를 놔서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집을 갖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전세를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세를 놔야 되는데 그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다 소화될 수 있을까? 올해 내년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런 물량들이.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를 내야죠. 전세를 내야 되겠죠. 즉 전세라는 게 무이자 사금융이잖아요. 그렇죠. 무이자 사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일반적인 금융 말고 내가 내 집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목돈을 빌려주세요 하는 그 무이자 사금융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고, 그런 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보면 많지 않다. 그래서 임대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임대 시장이 임대인도 위험하고 임차인도 위험한 시장인 거네요. 그렇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세가 자기 자산의 거의 90% 이상이 전세금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돈을 맡기는데, 예전에 전세를 쉽게 택했던 이유는 내가 최악의 경우 이 집을 처분해서라도 이 집주인이 나한테 빚을 갚아줄 수 있을 거다. 또는 내가 이 집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전세를 목돈을 들어가는 건데, 이 돈을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인 거죠. 이게 더 거진 거야. 내 집주인이 더 거진 거예요. 집주인이 더 거진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가 원래 살려면 살 수도 있었는데 몇 천만 더 보태면 살 수 있었던 집인데, 나는 여기를 사고 싶진 않았던 집인데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이제 쉽지 않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유주택자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결국 내 가정이 편안하게 살 내 집 마련,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인 분들이 많이 있고 유리한 입장에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좀 더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지금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해서 소득을 충분히 모아서 상급지로 가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모두에게 이런 하락장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1주택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아타기를 하시기에는 오히려 내가 이제 예전에는 집값이 막 오를 때는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절대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거죠. 감당하기에. 근데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집을 가는데 실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문제인데, 다주택자 분들은, 4주택을 택하신 분들은 결국 집을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내 자식한테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필요하니까 내가 2채, 3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내가 시세가 오를 것만을 기대해서 막 몇 채를 매집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 감사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